포스코 그룹은 환경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데다가 결국은 2차 전지가 메인으로서 앞으로 역할을 간점할 것이다. 열심히 본업을 하다 보니까 산업이 열린 거고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반영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원래 하고 있던 쪽에서 영역을 넓힌 거니까 아무래도 생소하진 않잖아요. 이제 앞으로 음극재가 이제 흑연보다는 좀 효율을 높이고 안정성을 높이고 좀 충전도 빨리 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지금 얘네들도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안 성장할까요? 당연히 성장하겠죠. 이 그룹의 성장은요. 그룹의 성장은 말 그대로 성장이란 단어가 붙잖아요. 그럼 성장 모멘텀 아이템이 붙었을 때 가능하거든요.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하는 회사, 아모레 그룹 있죠. 아모레 같은 경우는 성장의 모멘텀이 어디에 붙었냐면은 새로운 신산업에 붙었던 게 아니라 중국이라고 하는 마켓이 열리면서 붙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전에 2000년대 초반, 한 2004년부터 7년 사이에 조선주들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때 왜 조선주가 그렇게 급등을 했었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그때만 해도 중국 업체들이 배가 별로 없을 때니까 만들 능력도 안 되고 엄청나게 그쪽으로 이제 수주가 터지면서 급등했었죠. 그리고 뭐 가까운 예로 보면은 그 FNF라고 하는 회사 최근에 주가는 뭐 별로 안 좋긴 하지만 그 주가도 사실 제가 FNF라는 주식 액면가 5,000원일 때 10,000원대 주식을 샀었거든요. 역삼동에 있는 그 건물 가치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근데 그 주식을 제가 알기로는 500원짜리가 10만 원이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게 왜 열렸냐? 중국으로 MLB라고 하는 브랜드 들어가면서 포텐셜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마켓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산업이 붙은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넘버원 그룹은 삼성이잖아요. 삼성도 사실은 90년대까지만 해도 가전, 뭐 그냥 핸드폰, 그 사실 반도체는 있었는데 적자 기업이었었고 별 볼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시장 비중이 크질 않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IT 버블 나오면서 반도체, 메모리 쪽 시장이 폭발하고 일본 기업들 망하고 하면서 거의 승자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쫙 올라가면서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이 글로벌 그룹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었잖아요. 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어떤 성장 엔진, 이게 산업이 됐던 어떤 지역이 됐던 지역이 열린다든지 뭐 요즘 보시면 농심 삼양라면 갑자기 폭증했던 이유가 라면이 국내에서만 하다가 갑자기 불닭 뭐 동남아 폭발하고 미국 뭐 이러면서 급등했던 것처럼 어떤 성장의 어떤 섹터가 뭔가 하나 붙었을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포스코 그룹 자체가 원래 제철이잖아요. 그냥 철강업체. 안정적으로 이익 꾸준히 내는 자산주. 자산가치 67만 원에 항상 PBR 0.3배, 4배, 5배 사이에 있던 이익도 꾸준하고 그 이상 볼 게 없었던 회사거든요. 한 번 좋았었던 게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 열리면서 중국 쪽으로 한번 크게 올라가가지고 예전에 70만 원까지 갔었던 적이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원래 잘하던 제철 산업에 소재가 원래부터 소재는 뭐 철강석이나 이런 걸 해왔었으니까 광산 투자도 해왔었고 2차 전지가 붙었잖아요. 그룹에. 그러면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특화가 되고 그러면서 광산 개발부터 시작해서 뭐 양극재,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지금 개발 중이기도 하고 뭐 리사이클링 뭐 해가지고 폐배터리 사업까지 해가지고 하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쪽 산업을 갖다가 열심히 본업을 하다 보니까 산업이 열린 거고 이 산업이 열린데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반영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원래 하고 있던 쪽에서 영역을 넓힌 거니까 아무래도 생소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험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염호를 갖고 리튬 개발을 나설 수가 있게 된 거고 광산 개발 쪽에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필바라 광산 호주에 거기하고 합작법인 세워가지고 그쪽에서 지분 투자해가지고 그쪽에서 리튬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켈은 또 인도네시아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재 개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양극재, 음극재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발하고
볼륨 올라오면서 또 이제 공급 계약까지 해가지고 포텐셜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폐배터리 산업도 커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된 사업을 지금 광양에다가 공장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걸 갖춰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한다 그러면은 포스코 그룹이 안 성장할까요? 당연히 성장하겠죠. 그러면 포스코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철 쪽으로만 집중을 했었는데 갑자기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도표로 한번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은 2016년에서 18년을 보시면은요, 이거 투자 기준입니다. 투자비 비중을 놓고 얘기하면은 절대적으로 철강 쪽에 71.6%. 그러니까 철강에 집중했던 회사예요, 사실은요. 그런데요, 이게 2023년도로 오게 되면 46.2%가 2차 전지 쪽으로 투자비 비중이 바뀝니다. 철강은 38.9%로 오히려 2차 전지보다 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친환경 인프라라고 하는 게 이제 수소 쪽으로 관련된 걸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철강을 하든 2차 전지를 하든 결국은 아리백과 관련해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탄소 제로를 만들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 섹터 쪽으로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자체는 완전히 환경 쪽으로 이제 특화된 기업으로 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미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특히나 중요한 건 철강이 탄소 배출에 있어서는 산업으로 보면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제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올해 아마 지금 유럽연합 쪽에 생산을 통해서 배출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게 돼 있을 거고요. 26년부터 이걸 못 줄이면은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또는 페널티를 물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탄소는 줄여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동사는 하이렉스 공법이라는 걸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파일럿 그 시스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하이렉스 공법 가기 전에 수소 비중 한 30%로 해가지고 바이넥스라고 하는 공법을 지금 현재 시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 가지고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은 포스코 그룹은 환경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데다가 결국은 2차 전지가 메인으로서 앞으로 역할을 간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지금 IR제로에서 나온 건데요. 2차 전지 소재 사업 투자비 및 매출액 전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매출액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2023년에는 뭐 5조 원 내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8년 가면 이게 43조가 되고요. 2030년은 62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 자체를 엄청나게 2차 전지 쪽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죠. 어차피 철강은 포스코가 글로벌 한 탑4? 탑5 내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크지도 못할 거고, 그렇다고 급격히 쪼그라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꾸준히 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캐시카우를 가지고 가는, 캐시카우로 이제 4조에서 5조를 돈을 벌어가면서 2차 전지에 투자해가는 그런 이제 강점을 가진 회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 관련해가지고 포스코 그룹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음극재 사업을 2010년, 양극재는 11년, 리튬 상업 생산 원료는 23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광양에서요, 소위 말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작이 됐고요. 필바라인가요? 그게 필바라는 리사이클링이 아니네요. 참 저기 리사이클링 그 폐배터리 공장을 지금 이제 6월 달에 가동을 했고요. 필바라 리튬은 이달 말 다음 달 아마 공장이 준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로 호주 염호 공장이 아마 내년 1분기 말쯤, 2분기 초쯤에 공장이 준공이 되면 아마 매출이 이르면 24년 한 후반? 그쯤 되면은 이제 리튬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에비타 기준으로 그래서 그걸 아마 전제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포스코 퓨처엠까지 포함해가지고 에비타 기준으로 해서 25년도에 3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28년에 10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포스코 그룹은 밸류 자체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품목별로 포스코 그룹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리튬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년에 연산 42만 톤 생산, 이렇게 지금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염호, 광산, 점토,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을 통해 가지고 리튬을 생산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극재는 2030년도에 100만 톤 캐파를 이미 선언을 했고요. 올해 아마 지금 양극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조 원 정도 수주 아마 지금 한 개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수주가 나올 걸로 기대할 수 있고요. 국내에선 지금 응급재를 상당 규모로 캐파를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우리나라의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지금 22년 대비해서 4.5배 확대해서 천연의견을 18만 톤, 인조를 15만 3천 톤, 실리콘을 3만 5천 톤 이렇게 생산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링은 합작법인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니켈 광산은 이미 확보가 됐고요, 인도네시아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스마트 팩토리 공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장도 역시 확대를 할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포스코 DX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진행을 할 걸로 알고 있고, 24년 기준으로 회사 가이던스는 2차 전지 매출은 11조에서 15조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밸류 체인을 지금 정리해 놓은 건데, 리튬 관련해 가지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헨티나에 있는 여모, 그 다음에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지금 준공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필바라가 아마 이달 말 다음 달 정도면은 아마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과 관련해가 이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으로 리튬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제는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에서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은 그 포스코 HY 클린 에너지라고 해서, HY는 저 중국 회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회사하고 합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서 이쪽 관련해가지고 현재 생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니켈은 이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뉴칼레도니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소싱을 해가지고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케미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는 뭐 당연히 퓨처엠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전고체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현재 시생산까지는 아니고 현재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테스트 중에 있고, 실리콘 음극재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음극재가 이제 흑연보다는 좀 효율을 높이고 안정성을 높이고 좀 빨리 그 충전도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지금 얘네들도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스코 관련해가지고 이제 강점은 캐시카우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철강을 통해서 돈을 버니까. 그래서 뭐 사실 자금 조달을 하는데 계속 차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안정적인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거. 소재부터 리사이클링까지 제대로 이제 밸류 체인을 갖춰놓고 있다. 그리고 이제 리튬 관련해가지고 강점을 분명히 갖고 있고 차별화점을 갖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그린 에너지 사업을 지금 이제 수소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오만, 호주, 미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소 사업을 키우게 되고, 이건 궁극적으로 나중에 수소 유통까지 하게 되면 수소 관련해 가지고 미래에는 이쪽도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건 35년 넘어설 거지만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이렉스 공법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석탄을 집어넣어 가지고 용광로에서 철을 뽑아내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걸 갖다가 수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물만 나오게 되고 철이 빠져나오는 이런 거를 갖다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 요게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포텐셜도 굉장히 클 뿐더러 이제 더 고가에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앞설 수만 있다면은 이것도 수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반도체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연초부터 계속 예고가 됐었고, 감산이 특히 구체화되면서부터 3분기부터는 수요와 공급이 역전된다. 즉 수요가 더 많아진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요가 늘어서 많아지는 게 아니라 공급이 줄어서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서 이제 고정 가격 올라갈 거고 현물 가격 올라갈 거고, 그러면서 반도체가 저점을 거기서 형성을 할 것이다라고 다들 기대를 했거든요. 실제로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을 보면은 낸들은 적자가 났지만 디램에서는 지금 흑자가 났고요. 흑자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적자폭이 줄었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고정 가격을 계속해서 지금 낸드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디램도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그 HBM 관련해 가지고 그쪽 시장 계속 커진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바닥에서 돌아서는 어떤 그림이 보여지고 있고, 연말 되면은 내년 실적 전망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요만큼 올라갈 거야 라는 것보다는 좀 올해 안 좋았으니까 내년엔 좋을 거야 라고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기대치가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거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바닥에서 돌아서는 산업이 반도체니까 반도체 쪽으로 들어왔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HBM 이슈로 묶여서 가는 뭐 장비주나 그런 것들은 뭐 엔비디아 기대감 때문에 올랐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는 저는 환율하고도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지금 갑자기 돌았잖아요, 지금. 원화 강세가 갑자기 돌았다는 얘기는 1360원에서 1200 지금 80원대 후반까지 지금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환율의 베팅을 외국인이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에서 사는데 가장 편하게 사고 편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는 시가총액이 큰 거겠죠. 대한민국 대표주고 대표 산업인 반도체를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2차 전지는 그러면 왜 파느냐? 아시다시피 7월 27일 뭐 전후해 가지고 쇼스퀴즈 나가지고 한번 외국인들이 한번 강제 청산이 됐었잖아요. 청산이 됐었는데 그 뒤에 2차 전지 산업 섹터 쪽이 그 쇼스퀴즈가 났다는 얘기는 결국은 성장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어떤 현상이 나오는 과정에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죠.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 판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가율이 올라가니까 이익은 줄어들 거다. 3분기가 바닥일 것 같아 라고 다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자리에서 GM 포드 스텔란티스, LG 에너지 솔루션, 뭐 포스코 피처엠, 에코프로 그룹 할 거 없이 전부 실적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 기간 동안에는 실적이 급격하게 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오버슈팅이 된 상태에서 빠지면은 여기다가 좀 롱숏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반도체 롱하고 2차 전지 숏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 심리가 결국은 기관도 외국인도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면은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안 좋으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죠, 사실은. 그러니까 베팅을 더 이제 그쪽으로 강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어젠가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롱숏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 반도체는 매수하고 2차 전지는 팔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차 전지 쪽 섹터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 지점은 좀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은 전저점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산업이 빠진다고 해서 그럼 무한정 또 이제 산업이 끝이 나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쨌든 Q는 내년에도 지금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를 보면 어쨌든 늘어날 거라고 지금 증권사든 뭐 각종 리서치 기관에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IRA법 개정에서 보조금 관련돼서 개정이 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배터리 리스가 이제 도입이 본격화된다든지 또 지금 많이 지금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판가에 반영이 되면은 자동차 가격은 떨어져야죠. 그럼 자동차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환경이 내년에 조금 살아나면은 이쪽도 돌아서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소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더 얼마나 더 빠질까를 생각을 해서 보면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올해 연초 대비 70% 이상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또 70%가 빠지겠느냐는 거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격도 빠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해보고 파는 장사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실적이 바닥 구간 지나가는 그림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일방적으로 팔아대는 것도 어느 정도 목에는 온 거 아닌가? 뭐 다시 빠진다 해도 요 앞에서 빠졌었던 저점 있잖아요. 종목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보단 조금 더 빠졌었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만 원 와 있지만 60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었던 것 같고 뭐 그 정도까지 만약에 최악의 경우 빠진다고 하면은 더 추가로 빠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업황하고 내년에 이제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얼추 뭐 파는 거는 아주 클라이막스는 지난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